얘들아, 우리는 왜 게임에 중독되는 걸까? 이런 거를 선생님도 게임 중독이 아닌데 유튜브에 왜 중독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알고리즘이 너무 잘 짜요. 알고리즘은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내 경험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유튜브를 끄는 순간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든가 잠을 자야 된다든가 자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내가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대학을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너네는 진짜 유혹이 많은 세대야. 그래서 저 유혹을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중독된다는 생각해보면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걸 끄는 순간 뭐 해야 돼?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사이버 세계에서 저심하게 살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뭐야? 공부잖아, 그치? 재미없지. 당연히. 그리고 거기 계속 머물고 싶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왜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청소를 하는 애들이 있어. 나가. 계획표를 그냥 대충 쓰면 되는데 계획표를 막 색칠까지 한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때는 책상 정리하는 것도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서 절대 안 하던 책상 정리도 재밌고 계획표 색칠도 왜 이렇게 재밌냐고. 뭐야 이걸 끝내는 순간 뭐 해야 돼? 나는 공부의 세계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빠져있는 게 아닌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그러니까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왜냐면 사람이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선생님 친구들도 의대 간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게임해. 놀랍지? 수험생일 때 게임 한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보상의 기제가 정확해야 돼. 너네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일을 끝내고 게임하는 걸로 딱 정착이 되면 최고예요 최고. 진짜 최고야 그거는. 왜냐면 사람이 보상이 되잖아. 그 스트레스도 풀리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도 명확해지지. 그치? 그래서 그게 컨트롤이 되는 친구들은 나는 게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연애도 마찬가지야. 이성교제도. 할 일을 딱 끝내고 그 친구랑 카톡을 할 수 있는 애라면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게임을 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알겠죠? 자기 스스로 솔직히 이 중에 공부하고 싶지 않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애가 어딨어. 그런 애는 없다고 생각해. 선생님 진짜 저 공부 잘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이런 애가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지금 빠져있다면 스스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면 게임 하세요. 하는데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그걸 끝내놓고 게임을 얼마큼 한다. 이게 딱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장담컨대 진짜 극소수의 어머니들 제외하고 내가 다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니네가 만약에 할 일을 딱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기를 사주실 겁니다. 인정?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어머니들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알죠? 니네가 더 잘해서 같은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혹시 게임 하는 사람? 한 명, 내가 보면 이거 한 명. 해, 안 해? 네. 게임 안 해? 네. 하지? 안 해? 거짓말을 하네. 게임을 안 한다고. 얘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있잖아. 선생님이 가장 믿는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해. 그렇죠.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해줄 말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제가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니야. 상담도 정말 많이 하고 애들이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부모의 인정을 최고로 생각해. 자기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괜히 부모님한테 더 그렇게 하게 되고 사이 안 좋은 경우 많은 거예요. 사이 좋은 경우 말고 사이 좋은 경우야 뭐. 자, 설아 배웠어요. 그죠? 설아가 뭐였어요? 이럴 때도 있잖아.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떠들고 보자가 아니라 나도 이 수업에 참여자로서 적극 참여해보자. 이런 자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죠? 설아가 뭐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설아가 뭐예요? 그래, 이게 전해 내리고는 이야기잖아. 그죠? 설아 중에 세 가지 있어서 창호 기억나요? 완벽해 보이는데 의외야. 빈틈이 있어. 신화, 어, 전설, 민담. 멋있다. 반항인가? 아무튼 너무 멋있다. 신화전설 민담이 있어. 우리 기억나죠? 전설의 특징은 뭐였어요? 민담이랑 비교해보자고 했었어요. 구체적 증언이나 증거. 그죠?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진실성이 되게 중요했었고 얘는 흥미유주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시나 현대소설 할 때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이론만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어떤 걸 접근해야 되고 어떤 요소들이 출제된다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맞죠? 맞죠? 뭐 일제강점기의 시의 특징은 이거고 뭐 그때 소재는 어떤 의미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현대시는 그랬는데 고전시가 넘겼어요. 장르별 특징을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전형적인 표현법, 전형적인 소재, 전형적인 주제 이걸 가지고 한참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네. 언제든지 우리가 본 장점은 언제든지 강의를 다시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 수업 듣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말씀하세요. 강의 있습니다. 그때 거를 다시 보시듯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어떤 한순간에도 뭐 고전, 뭐 6.25 때는 이랬고 뭐 일제강점기 소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걸 가르쳐드린 적이 없는데 고전소설은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자 보세요. 고전소설은 그 내용이나 구조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냐? 전혀 100%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국문학자가 아니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수능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는 애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출제 유형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 고전소설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별 특징과 관련된 문항이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를 학습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운문문학에서 시조나 가사가 주인공이었다면 사문문학에서는 주로 고전소설이 출제되고 또 고전소설처럼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설화라든가 아니면 가전체 등이 출제되기도 한다. 대부분 고전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잖아요. 거의 고전소설이죠. 거의. 소설이죠. 소설. 그죠? 다른 장르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뭐니? 소설은 무슨 문학? 서사문학이야. 서사문학에서는 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줄거리. 줄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인사배. 그래서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이게 기본인 거는 마찬가지. 그죠? 서술상 특징 마찬가지. 소재의 기능, 배경의 기능, 뭐 내용파, 구절파, 구절파. 이거는 기본이다.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뭐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어떤 고전소설이든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어떤 유형별로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니? 무슨 소설? 그렇지. 피곤할 텐데 우리 이뻐. 자, 영웅소설이야. 영웅소설은 누가 등장할까? 영웅이 등장한다. 자, 영웅이 등장하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걸 배우자는 거야.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니? 가정소설이라고 돼 있어. 가정소설의 특징은 어떤 건지 배워보자.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들도 좋아할 만한 애정소설이야. 영정소설이지. 네 번째 들어봤어. 우리 조신전에서 배웠잖아요. 몽자류, 몽유롭게 소설. 들어봤죠? 몽이 뭐야, 몽 뭐야. 꿈을 소재로 하는 거. 그 다음 풍자소설 들어봤죠? 그 다음 별표 5개, 1000개. 판소리 개소설, 판소리나 판소리 개소설. 그 다음 한문소설, 특히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한문소설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 특히 내신에서는 무조건 하나쯤은 보셔야 되는 한문소설.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가전. 이렇게 해서 특징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전은 했죠? 가전이 뭐였지? 지호가 말해봐. 왜 배운 걸 다 버리는 거야? 배운 걸 담아둬야지.
이게 체험전이야? 수업이 체험전이냐고.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원데이 클래스야 뭐야. 정신 차려. 차곡차곡 머리에 집어넣어야 알았지? 악착같이. 가전체 뭐였어? 차곡차곡 가보자. 전기가 뭐였지? 지호 할 수 있잖아. 왜 거짓말해. 자, 지호 해봐. 전기가 뭐였어?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다는 거야. 그지? 뭘 목적으로? 주로? 교훈을 주는 목적. 자, 근데 왜 가전이야? 가짜 전기란 얘기야. 왜 가짜야, 다혜나? 의인화. 그렇지. 잘했어. 의인화. 뭐야?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물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지? 주로 3단 구성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예요? 인물 소개하고 가계의 내용. 몇 대 선조는 뭘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는 이 주인공에 대한 공과 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뭐 후대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후계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등이 들어있었고,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사신의 평가가 들어있었어. 그치? 자, 얘는 뭐야? 전 자체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역시 보다 사물을 의인화해서 계세증인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의 계도,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목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 됐나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영웅소설부터 가볼게요. 얘들아, 영웅소설 혹시 배워본 적 있어요? 아직 너희들이 중학생이라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서구중 니네 애들은 힘들겠지만 너네 학교 좋은 학교라고 말해주는 이유로 선생님도 너네 학교 같은 사람한테 대비해주기 힘들지만 공부는 제대로 시켜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자, 영웅소설이 뭐냐면 당연히 영웅이 등장하는 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웅이 누구니?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뭐 그런 애들이지. 똑같다.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지 걔네도. 우주의 기운을 받거나. 그지? 여기서 이게 나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나는 스파이더맨을 안 봤는데 얘는 왜 이게 된 거야? 물렸어. 이런 건 이렇게 잘 알면서. 우리나라 것도 이제 알아주자. 자, 영웅소설이 있잖아요. 여기 별표 치세요. 영웅 일대기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진짜요? 자, 이게 특징이니까 당연히 내가 만약에 영웅소설을 출제하는 출제자라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그 구조에서의 특징을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뭐 생략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혈통이 고귀해야 돼. 심지어 뭐 어디서 하늘에서 오는 거 그래. 신, 용왕 뭐 이래. 아니면 아주 집안이 대단해. 유충렬 정도 예를 들면 고위관리의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잉태나 혹은 출생이야. 부모가 산천의 기도에서 늦게 얻은 아들인데 이 정도는 아주 귀여운 정도야. 막 원으로 태어나 원. 이리고 뭐라 그래? 니네 갖고 노는 거 몰랑이? 말랑이? 엄청 유명한던데? 말랑이? 뭐 이렇게 태어나면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왜 이렇게 좋아? 이게 완전 비정상적인 출생. 그냥 알로 태어나거나 이런 거야. 고전도 더 재밌어요. 자, 그런 이유는 뭐냐?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렇게 태어났는데 영웅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영웅이야? 거미줄이라도 짜서 할 줄 알아야지, 그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꼭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 왜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시기 질투가 엄청나죠. 경계가 대단합니다. 그죠? 몰라,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에 이를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 그때 죽었어. 그럼 영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굿줄이나 조력자를 만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정한담, 악당은 항상 존재해야지 영웅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한담 일당의 바퀴로 죽을 위해 처했는데 강희주라는 사람을 자, 이 사람이니까 이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히는 게 문제라고. 여기서 조력자가 누군지를 맞히는 게 문제라고. 강희주가 조력자였어. 사이가 되고 도승이 또 도수도 가르쳐줘.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지. 성장, 어른으로 성장을 하면서 완벽한 그런 존재가 돼요. 자, 근데 완벽한 존재가 됐는데 거미줄 쏠 준비가 됐는데 악당이 없어. 이걸 뭐해, 거미줄 이렇게 해서. 애들 놀이기구나 만들어주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영웅이라고 했어. 영웅이 아니잖아, 그치? 영웅은 항상 어떻게 돼?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한담이 외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서 죽으면 영웅이야? 그렇게 죽고 마는데 이러지 않아? 반드시 어떻게 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출제 요소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웅의 위기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 전쟁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외국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군담 소설과 엮여서 많이 출제됩니다. 군담 소설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고 군담이 뭐야? 군대 얘기, 전쟁 얘기. 오케이? 얘들아, 나는 너네가 이렇게 활기차게 수업을 참여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치? 나도 아나운서처럼 수업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잘했지. 나도 지적이고 막 청순한 선생님처럼 수업할 수 있는데. 얘들아, 영웅소설, 이게 뭐지, 이거? 이런 선생님 있지, 학교에. 다들, 자, 영웅소설 중 상당수는 전쟁을 통해서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담고 있는 군단소설인 경우가 많다. 잊지 말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다. 창작이 있고 역사 군담 소설이 있어. 선생님, 어차피 소설은 픽션 아닌가요? 그렇긴 해. 소설은 무조건 지어낸 이야기긴 해. 그런데 무엇을 소재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창작 군담 소설은 작중 인물이나 사건이 다 오고요. 다 처음 들어봐요. 근데 역사 군담 소설은 뭐냐면 당연히 지어낸 얘기지만 뭐를 모티브로 한다?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거나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다. 이걸 소재로 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 지어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지가 중요해. 이거 왜 그러는지 꼭 물어봐. 자, 원래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조선시대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다, 소설은.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후로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어디를 점령하거나, 국경을 확장하거나 이런 적이 있대. 보통 침략을 거의 당하지. 불효의 역사가 진짜 많잖아. 슬픔의 역사가. 뭐 국사에서는 우리나라가 호전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 고구려 시대나 이럴 때는 막 만주를 정벌하고 막 그랬잖아. 아무튼 슬픔이 많아. 특히 양란 유명하지. 외란과 후란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실제에서의 패배나 치욕을 승리로 그리는 거야. 소설로. 그래서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보상받는다는 거. 오타 미안해요. 보상. 선생님 만든 거라 해요. 자, 임진록과 박시성 같은 게 있어요.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실존 인물인 김덕령, 이순신, 사관당 등이 등장을 해요. 실제 역사와는 달리 외양의 항복을 받는. 얘들아 있잖아. 오늘 이걸 한다고 해서 니네가 이걸 완전 머릿속에 다 기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나도. 하지만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서 고전소설이 나왔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알죠? 박씨는 병자호란을 구동해서 주인공인 박씨가 호국의 분들을 물리칩니다. 이때 박씨가 영웅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소설 갑니다. 가정소설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가정 안에서 조선시대 때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니? 사교육 문제가 있겠니? 아니면 뭐 비트코인 문제로 부부가 싸우겠니? 뭘로 싸우겠지? 조선시대는 첩의 갈등이 되게 심했죠. 처가 있고 첩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전실소생에 대한 계모,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죠? 계모가 되게 많았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첩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애정과 혼사 문제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도 누가 정해줬어요? 부모가 다 정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은 다 누구나 본능이 자기의 결정을, 자기 운명을 자기 결정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사회를 어떤 변화시키고 이렇게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뭐야? 소설을 통해서나마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혼사를 자기주도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문의 인물이 등장하고 몇 대에 걸친 갈등과 영역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대체로 등장인물이 많고 이게 핵심이야. 빗줄. 같은 인물이라도 그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이름이 되게 다양해서 인물의 이름이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갈등의 축이 뭔지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애정소설이에요. 애정소설. 애정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이야. 그럼 얘들아, 남녀 간의 사랑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니? 남녀 간의 사랑은. 근데 남녀 간의 사귀어 보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네? 신분 차이요? 본인 신분 차이 있어요? 본인의 신분 차이 아니 본인 얘기하는 거야. 귀여워. 왜 헤어졌어? 네? 왜 헤어졌어? 몰라. 몰라. 슬픈데 말 시키지 마. 상호는 왜 헤어졌어?
아니 저 아니 없어요. 없어? 네. 아까 여기들이 한 5명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지원은 왜 헤어졌어? 저요? 얘들아 니네 때 누구 좋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선생님도 중3 때 주식이 황주식 몰라? 중3 때 반도 바꿨어? 외고 안 다닌다. 엄마 나 외고 안 갈 건데? 다 좋아하는 거야 당연히. 몇 명인지는 안 물어볼게. 왜 헤어졌어? 올라 그래. 멀리 갔어. 되게 슬프다. 보통 왜 싸워요? 감정 문제 아니에요? 감정 문제? 사랑이 식었네, 안 식었네, 내가 더 좋아하네, 네가 더 좋아하네, 이거 아니에요? 우석이는 왜 헤어졌어? 감정이 식었어? 감정이 좀 식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선생님 이게 왜냐면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당연히 인물의 심리가 되게 중요해. 그쵸?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신분의 차이, 그 당시 뭐죠? 신분 간의 갈등이라든가 외부의 반대, 그죠? 아니면 아까 멀리 떠나서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방해에 의해서, 장애에 의해서 어떤 뭔가 시련과 난관을 극복. 그래서 보통은 사랑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이 많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로맨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비극적 결말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 그렇잖아. 사랑을 이루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련된 드라마들이 워낙 많아지고 현실적인 드라마들이 많아지면서 좀 그렇지만 옛날 드라마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잖아. 이 시대에도 그랬어. 위로받고 싶잖아. 자유연애 못했잖아 이 시대에는. 그치? 서민들이랑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해피엔딩이 많았어. 근데 예외가 있어. 운영자는 오늘 진짜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이거 교재에도 있어요. 운영자 발표. 운영자는 그래서 내신에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운영자는요. 애정소설 중에 보기 드물게 비극으로 나와요. 죽어요. 근데 결국 다시 뭐 귀신이 되긴 하는데 귀신으로 다시 환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죽어요. 비극적 결말. 자, 몽자를 발표합니다.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운영전이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운영전이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있네요. 아주 멋진 소설이죠. 자, 몽자류 몽유롭기 소설은 꿈이 작품의 핵심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꿈의 기능,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꿈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 되게 잘 물어봐요.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꿈. 꿈의 내용이 뭐고 꿈이 아닌 내용이 뭐고 이거 구분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꿈의 기능 잘 나오죠. 이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왜 나누느냐, 둘 다 몽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몽자는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달음. 주인공이 꿈속에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일상을 겪은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본래 인물로 돌아오는 거야.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이때 꿈은. 예시는 구운몽이에요. 우리 조신선을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맞죠? 양소유 태어날 때 성기는 원래 불도승이었는데 원래 수도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막 팔성이하고 놀다 보니까 막 나도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랑 맨날 놀고 싶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래서 세속적 욕망을 막 느껴가지고 그 육단대사라는 스승이 성기를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서 인생을 아주 그냥 완전 화려하게 살게 해주는 거야. 8명의 부인을 거드리고 8명의 부인을 거들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벼슬도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데 그때의 뭐야? 선생님 설명해줬지? 그 인생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고절려는 저희 옛 축제 때, 명절 때 이쪽을 보고 이쪽을 봤더니 진시황의 모덤이 있고 현종의 또 궁궐터가 있고 막 이래. 야, 인생은 참 무성한 거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 천하로 활용하던 자들도 다 저렇게 흔적없이 사라졌구나. 오케이? 나는 영원한 것을 꿈꿔야겠다. 그것은 뭐다? 불도다. 불도. 사라지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그래서 이제 깨달아. 이거 선생님 미안해요. 이건 왜 쓰다 말하는지 모르겠어. 줄었나봐. 뗐니? 이런 걸 뭐라 그래? 몽자리.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몽유록인데요. 몽유록은 뭐냐면 이 꿈의 기능이 깨닫는 기능이 아니고요. 자,
등장인물 속 서술자가 꿈에서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꿈에서 깨어나 얘들아 봐봐. 그러면 결국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꿈에서 깨어나서 서술했다는 얘기는 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해? 꿈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봐봐. 꿈 밖에 있던 사람이 꿈을 꿔. 여기서 막 이런저런 일을 겪어. 깨가지고 그걸 기록해. 그러면 여기서 메인은 누구야? 꿈속이지, 꿈속.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 그렸어? 액자 그렸지? 이게요? 액자야. 선생님 원래 미대 가려고 그랬었어. 안 가길 잘했지. 중3 때 진짜 미국 예고 갈 뻔했어. 아무도 안 갔지만. 무슨 뜻이야? 액자야? 액자식 있어. 자,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보다 훨씬 더 다듬어지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전형적인 특징들도 있고 그렇게 막 플롯이 탄탄하거나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몽유롭게 소설. 몽유롭게 소설은 뭐야? 액자식.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얘들아,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 조선시대도 이 말이 있었니? 나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번에 소설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써?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여진 것들을 후대에 와서 이제 그 국문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거를 액자식으로 봐야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 나타난다. 여기 안에 핵심 구조가 담긴다. 선생님 이거 운영전 아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아니었어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구조는 몽유록이야. 몽유록의 소설이야.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네요. 그렇지. 간단하지? 상률아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형이라는 사람이 얘들아 여기 보면 수성군이라는 데가 나왔거든요. 배워요. 안평대군이라는 얘들아 대군이 뭔지 알지?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군은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근데 이제 세자가 되거나 왕이 되지 못한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집 근처에 이제 수성궁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던 거지. 여기에 이제 운영이라는 궁녀. 얘들아 궁녀가 뭔지는 알지? 누구의 여자야? 지은아 궁녀는 누구의 여자야? 안평대군 왕이나 왕자의 여자야.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반역이야. 죽어. 알겠니? 벌써 비국적 스멜이 느껴지지? 자 근데 이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은 궁녀들을 되게 아꼈어. 그래가지고 궁녀들을 공부도 시켜주고 뭐 그림도 그리게 해주고 막 이렇게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손님을 이제 되게 많이 불러가지고 되게 유명한 지식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클래스를 열어준 거야.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누가 온 거야? 김민사. 쌤은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미 비극적 결말은 예고돼 있지. 그치? 이런 스토리인데 이 유영이라는 사람이 술 한잔을 하고서 수성공터 그때 수성공터가 이미 사라졌지. 수성공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어. 술을 막 먹고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귀신이 된 이미 귀신이 죽어서 귀신이 된 운영이라는 김민사가 나타나서 유영이한테 자기들의 러브 스토리를 막 들려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구조예요. 깨고 나서 그걸 기록한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몽유롭게요. 고전소설에서의 꿈은 미래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요. 이거는 근데 요즘에 현대 드라마나 소설에도 있잖아요. 꿈꾸는 아유 꿈자리가 주섬섬한데 애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들어. 난 제일 이상한 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만한 트럭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이러는 거야. 이렇게 피하면 있지 않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되게 몰라. 나도 당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너희들은 꼭 피해, 알았지? 그러면 당하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너네 어릴 때는 무슨 만화가 유행이었니? 니네는 그런 세대. 선생님 때는 니네 혹시 놀라지 마. 메칸더북이 들어봤니? 메칸더북이? 들어봤어? 그걸 슈퍼. 그 다음에 피구왕 통키 알아요? 그것도 들어봤어? 그냥 어릴 때 그런 거 유행했거든. 그럼 거기서 보면은 왜 변신을 할 때 공격을 안 하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왜 처음부터 합체를 안 하지?
너도 똑같이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아니 그 이러잖아. 안 되겠어. 합체해야겠어 이러잖아. 그럼 처음부터 합체해서 싸우면 되잖아. 그 두 가지. 지금까지도 풀릴 리가 없어. 또 어떤 애가 명패한다고 알려줬어. 분량 확보를 위해서 그랬다. 그게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 깨달음을 얻게 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하고 덱스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목리롭게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 외부 이야기는 내화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만 하며 즉 내화, 즉 꿈의 내용이 작품의 핵심이 됩니다. 야, 풍자 소설, 풍자. 풍자는 선생님이 한 1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풍자는 너무 중요해. 풍자는 근데 왜 계속 말해줘도 까먹는 거야? 너네 진짜 귀여운 것 같아. 풍자가 뭐였지? 서영이 말해봐.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내 딸 서영이가 말해봐. 풍자가 뭐였지? 그래. 너도 헛다리는 안 듣는구나. 비판이 목적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절대 서술형이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꼭 기억하기에 용이한 게 뭐라고 했어? 돌렸다고 했어. 까기가 비판. 맞니? 비판할 거야. 비판을 할 건데 비판할 내용이 있어. 그래서 비판하고 싶어. 근데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게 돌려. 알겠어요? 이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 풍자예요. 근데 풍자의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돌려서 까는 방법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해악을 통한 풍자가 있고 단어를 통한 풍자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언어 유희를 통한 풍자도 있고 그죠? 우의적 형상화를 통한 풍자도 있고 그 다음에 희화화를 할 수도 있고 희화화는 무슨 문제인지 비슷하죠? 대상을 우습간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방법 알겠니? 그 다음에 대상에게 반대로 말하는 거지. 잘하는 짓이다. 아주 대단하다 너 막 이런 거. 우리 반 공주병 걸린 애한테 이게 누구야? 우리 반 김태희 아니야? 이거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그치? 언어 유희 말장난처럼 할 수 있고 우회적 별표치기에 우회적 뭐예요? 다른 사물에 빗대는 거.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우회적은 돌아간다는 뜻이야. 돌려서라는 뜻이야. 우위는 뭐냐? 사물에 빗대는 거. 그러니까 사물에 빗대는 건 우회적 방법의 하나인 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주로 시대상을 풍자하는 소설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지금 고전소설인데 할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탄광우 이런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백성을 괴롭힌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풍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이나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이거 중요해요. 풍자의 내용, 방식. 얘들아, 지금 쭉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뭐가 다른 건지 알겠죠? 영웅소설과 얘는 지금 다르잖아. 그죠? 이해됐어요? 옹자르 소설과 영웅소설은 구조가 다르잖아. 이해됐죠? 그런 특징들을 물어보시겠다는 거야. 이춘풍자는 실제 방탕하고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 허세를 부리는 내용이지. 내용이잖아. 이춘풍의 행동을 직접 비판하는 거고 서동지자는 은혜를 베푼 서대주를 모함하는 다람쥐로 뭐야? 형상. 얘는 우의적으로 빗대가지고 풍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우화소설이라고 얘기해요. 우화소설. 이소부화 그 어렸을 때 엄청 읽지 않았니? 그래서 나 제일 기억나는 게 두루미하고 누구였니? 넓은 접시를 주고 호리병을 주고 몇 년 전에 읽은 건지 비밀이야. 진짜 모르겠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주 아름다운 재밌는 우화소설이 많습니다. 토끼전, 장기전, 서동지전, 턱치전 이런 거. 어떡하지? 너무 중요한데? 한소리 왼발. 선생님이 이제 되게 너희들이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할 거야. 자, 한소리를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한소리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그래도 국악 한마당 이런 걸 했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는 선생님이 맨날 보던 시리즈가 있었어. 너네들은 TV 동물농장 많이 봤지? 바로 알지? 선생님 어릴 때는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외화가 되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 국악 한마당,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그렇게 국악 한마당을 보신다? 그럼 거기서 판소리 같은 게 나와. 이 판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 판소리는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서서 뭘 불러? 팔을 이렇게 뻗어가면서 뭘 들고 있지? 부채를 들고 있어. 미대 가려고 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무당 아니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잖아. 막 이렇게 움직임을 하면서 한다고. 그치? 그러면서 사랑 사랑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때 준영이가 들어오는데 막 이래. 랩 같은 걸 한다고. 설명을 한다고 말로. 이해됐지? 그 참 불쌍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사랑 사랑 이리 오너라 노래를 막 불러. 이게 판소리야. 근데 혼자 하냐? 아니야. 누가 있어? 그치. 여기에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뭘 커다란 분이 얼쑤! 잘 그렸지? 둘이 세트야. 요게 판소리 구성이야. 알겠니? 이걸 왜 설명하느냐면은 판소리라는 것은 이러한 구성.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공연하는 거.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은 여러분 있잖아요. 서양 공연 예술하고 되게 달라요. 마당놀이나 탈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야? 관객과의 소통이 진짜 잘 돼. 막 소통을 한다고. 막 관객한테 말도 걸고 관객이 막 무대로 올라오기도 막 이런다고.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소리의 요소부터 가겠습니다. 판소리의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뭐예요? 광대, 소리꾼이에요. 이분이죠, 이분. 완전 이해되죠? 이분이 노래, 사랑, 사랑, 노래 불러. 이때 준영이가 들어오는데 이거 아들이도 한다고. 랩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뭐야? 몸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춤도 추는 거야. 만능 엔터테이너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예요? 고수. 이 사람 고수야. 국고자를 쓰는 거지. 북치는 사람. 장단 추임새. 얼쑤. 얘는 장단은 이렇게 북으로 쓰는 거고 추임새는 자기가 넣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판소리에도 장단이 느린 장단에서부터 빠른 장단 순으로 간다? 그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작은무리, 휘무리야. 얘들아 어디가 빨라 보이니? 휘무리. 휘무리 치는 거잖아. 이게 빠른 거야. 이게 느린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 BGM이 깔리고 있지. 지금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야. 느린 노래 나와, 빠른 노래 나와. 보통. 슬픈 장면. 느린 노래 나오지. 지금 되게 다급해.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빠른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판소리도. 상황에 따라서 노래를 빠르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고. 그리고 출제 요소예요. 출제 요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영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지면으로 보지. 그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판소리와 판소리기 소설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판소리는 뭐니 원래? 판소리는 뭐야? 노래로 공연하던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음악적 요소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공연적 요소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판소리의 구성 요소가 남아있겠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사설화,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판소리와 판소리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 당시 현장성에 관련된 표현. 무슨 말이야? 현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흔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그럴 거고요.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평민계층의 문학적 역동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갑니다. 선생님이 편집을 조금 잘 못했어요. 사과드려요. 이게 어서 한번 내가 이렇게 편집하진 않았는데 의도적 핑거리처럼 됐어. 그치? 의도적 페이지가리가 됐어. 지금 쪽다리. 자, 적질성.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누적된다. 얘들아 이게 뭐라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라고 돌아다니는 거. 이 지역 저 지역. 그럼 이 한 사람 혼자 공연하겠니? 저 지역에서도 춘향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지역에서 춘향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용이 다양하대요. 그래서 같은 춘향전 홍보전이라도 2번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전하면 뭘 내겠니? 2번 비교하겠지. A와 B를 주고서 춘향전이 춘향전인데 이 지역 춘향전과 저 지역 춘향전을 같이 놓고서 두 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 많이 합니다. 지은씨. 우리 지은이 졸리구나. 펜 딱 들고. 아이고 안쓰러워라. 정원이도 안쓰럽게 쳐다보네. 뼈뼈! 창으로 불려진 판소리였기 때문에 노래였기 때문에 율문성이 들어간다. 뭐다? 운율이 있는 문체다.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거지. 운율이 담겨있는 글이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해서 운율이 형성되느냐 너무 중요한데요. 글자 수가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 어구나 유사어구를 갖고 우리 운율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의성어휘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성어휘트 아까 뭐라고 말했어? 지어가 말해봐. 의성어휘트가 뭐라고? 이거 이렇게 기억나. 흉내내는 말. 알겠지?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 흉내내는 말이야. 자, 선생님 볼게요. 모든 수양 동화할 때 거동무소 인계 읽고 가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상문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갈길 찌고 등루기 보세요. 일반적인 분명히 어떻게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산문 같지만 이 안에 뭐야?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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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운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읽고 뭐 들고 뭐 읽고 뭐 읽고 이런 식으로 동일 어구나 유사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운율성을 갖게 만든다. 그 다음 서술자의 개입 보겠습니다. 물론 서술자의 개입은 판소리계 소설에만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거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즉흥적으로 자기가 공연을 하던 거기 때문에 막 공연을 하던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야 지금 이 상황 진짜 장난 아니지 이런 말 하고 싶잖아. 그치? 이게 하늘이 노을이라니까 뭐 이런 쓰레기가 있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소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상황에 개입해서 사건이나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 평가해. 자, 고전소설은 잘 들으세요. 문제야, 고전소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놓치면 하나도 이해 안 돼 나중에.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야. 그지? 그러면 서술자가 원래 작품밖에 있지. 근데 판소리는 가만히 생각해봐.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죠.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후딘 맛이 사납겠다 이런 거.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객을 앞에 놓고 말하는 듯한 무체도 나타나요. 왜? 판소리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관객한테 흥부하에 거동보소 이런 식으로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관객한테 앞에 놓고 말하는 듯한 무체가 나타나고 긴장과 이완은 뭐냐면 자,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누구의 문학이었어요? 누구의 예술이었냐면 평민들의 문학이잖아요. 평민 문학. 판소리를 향유하던 사람들 자체가 평민이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평민 문학의 특징이 뭐지? 비극성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어떤 해악이나 익살 이게 되게 대표적인 특징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미와 골개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골개미가 해악이거든요. 해악. 자, 슬픈 장면에서도 자, 슬픈 장면이니까 비장하지. 슬퍼 유유. 그런데 거기서 해악성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슬플 때 긴장됐다가 웃음으로 팍 풀어주고 이런 데고 슬플 때 긴장됐다가 웃음으로 팍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흥부전에서 가난을 토로하는 흥부 아내가 있어요. 내 가난을 들어보래. 이러면서 2대째 내려오는 가난이 세상에. 그리고 봐봐. 선반에 얹은지가 사발 하나가 선반에 이거는 진짜 완전히 궁색한 살림이잖아요. 사발 하나를 선반에 올려놓은 지가 벌써 뭐가 됐대? 8년이 못돼 8년.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극한의 시기가 8년이나 됐어.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으로 눈물만 툭툭 찍고 여기까지는 비극이지. 비극성이 되게. 근데 그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집에 쥐가 있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서서 종기를 터뜨리고 들어놓은 얘 뭐야? 쥐도 하도 굶어가지고 종기 터뜨리다가 기절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누워서 석 달이 됐대. 이거 되게 재밌게 표현한 거잖아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토로하는 비극적 장면이지만 과장을 통해서 해악성을 살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의 이중성은 뭐냐면 서민층의 언어, 즉
비속어나 욕설이 나올 거고 양반층의 언어가 섞여 나타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걸 즐긴 사람들이 누구야? 누가 즐겼어? 판소리를. 도윤아, 판소리 누가 즐겼어? 누가 주로 즐겼어요? 평민이야, 양반이야? 평민이지, 그치? 평민이야. 그러니까 평민의 언어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생각해봐. 평민이 뭘 주제로 얘기하겠어? 자기네 얘기만 하겠어? 아니지. 양반을 풍자하고 양반을 동경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사랑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도 왜 주인공들이 되게 비현실적이고 다 재벌이고 막 되게 예쁘고 다 이렇잖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당연히 동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 비판의 의미일 수도 있고 양반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의 언어가 섞여 있고 또 하나는 점점 뒤로 가면서 양반들도 같이 이걸 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다. 됐죠? 장면의 흑제안은 뭐냐면 역시 어디서 온 거다? 공연에서 온 거다. 판소리다. 그럼 선생님도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공연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은 관객의 그 리액션에 따라서 가수들이 막 앵콜을 막 뒤로 쭉 더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서. 자, 이제 내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특정 부분에서 관객의 관심을 막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부분을 막 늘리는 거야. 당연히 그걸 뭐라고 해? 장면의 극대화라고. 뭐 다 배워 이거. 고등학교 가면 다 나와요. 내신에서 다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당연히 물어보지만 관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자 방법은 뭐냐면 열과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사한 통상구를 나란히 둬가지고 문장을 쭉쭉 내리는 거야. 여기 나오죠? 배고병에 넣은 것이 죽게 된 사람의 혼을 불러 돌아오는 향은주요. 뭐뭐요. 미라병에 넣은 것은 지금 통상으로 봤죠? 레인이 먹으면 눈이 밝는 개안주요. 누가 그릇에 넣은 것은 덩어리가 먹으면 말 잘 듣는 능원초요. 상은 그릇에 넣은 것은 김어근이가 먹으면 귀가 열리는 천지삼적이초요. 뭐니? 중요하니? 다 비슷한 말이지. 이 부분을 그냥 늘려놓은 거야. 흥에 겨워가지고. 이런 걸 장면에 섞다라고 합니다. 장황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거 쉴 거야. 자, 박지원의 한문소설이라고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한문소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선 초기에 나온 한문소설은 귀족적 취향이고요. 그래서 왜 이생규장전을 포함하고 있는 금오신화, 김지스의 금오신화가 대표적이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새로운 문체로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한문소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특히 박지원 한문소설을 얘기한 이유는 너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고,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옛날에 개편되기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 때는 무조건 허신도덕이었어요. 지금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애들마다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달라. 요새 좀 이상해요. 근대사회로 변모해가는 변환기에 살았던 작가의 사상, 그 다음에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이나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끝!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는 표현상 특징이나 주제로 일반적인 공통점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할 건데 문법을 어디까지 했죠? 문법을